시뮬레이터 안에 웨이브 뷰어가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따로 그 웨이브를 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GTK 웨이브라는 걸 또 같이 한번 써보자라고 아마 전달이 되었을 텐데요.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는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을 다 하지는 못할 거고요. 주로 요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색이 칠해진 블락들이 이제 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버스 주변에 일종의 뭐 주변 장치나 프로세스 역할을 하는 블락들이 연결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버스 자체는 자세히 살펴보긴 하겠으나 사실은 버스는 시스템을 연결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은 버스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 그렇지만 거꾸로 내가 설계하는 블락이 버스에 연결될 때 버스를 알아야만이 전체적인 동작을 이해하고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버스를 보겠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BFM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여러 번 할 텐데요. 이 BFM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이 버스 펑셔널 모듈 또는 버스 펑셔널 모델, 뭐 이렇게 머리 글자를 사용한 것인데,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 주변에 메모리가 있거나 이렇겠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연동되는 형태일 텐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모델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 하이 레벨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가지고 작성한 하드웨어 설계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그 시뮬레이션 할 때 버스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드웨어 블락을 읽고 쓰고를 하겠죠. 그때 하드웨어를 읽고 쓰고 하는 기능을 모델링한 것을 BF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현실화시키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제로 하드웨어는 뭐 칩이 되었든 FPGA가 되었든 구현이 되고 그 옆에 붙어야 될 프로세서는 BFM 모델이나 아니면은 호스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신해서 동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디자인 예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버스가 있고요. 메모리가 붙어야 될 것이고 요즘은 뭐 SRAM을 잘 쓰지 않는 상황이라 DDR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VFM이라는 걸 통해서 버스에 읽고 쓰기를 만들어서 시스템이 동작하는 걸 확인한다. 뭐 이런 형태일 수 있겠고 또는 우리 이제 시리얼 통신에 쓰는 것이 이제 RS232C 또는 뭐 시리얼 포트라는 것이 있죠. 그 시리얼 포트를 하드웨어로 만든 것이 이제 UART인데 그 UART라는 주변 장치를 버스를 통해서 액세스3을 해서 이 터미널에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비디오 컨트롤 연결하면은 비디오 출력 또는 카메라 컨트롤 연결하면은 카메라 입력 뭐 이거 두 개를 묶으면은 입출력이 가능한 영상 입출력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이 될 텐데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버스가 어떻게 동작 연결되느냐에 관심사가 있는데 보시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슬라이드를 이틀짜리로 준비를 해서 이 스케줄은 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오늘 하루만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진도를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가능한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하긴 하겠으나 시간이 모자라면 조금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정쩡해서 지금 30분에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정시까지 즉 11시까지는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분에 10분씩 휴식을 하고요. 12시에서 1시까지 휴식을 하는 걸로 점심 식사하고 매 정시 시작해서 50분에 마무리하고 마지막 시간은 1시간 반으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해 드린 실습 코드즈 트레이닝 한 게 있었죠. 그 디렉토리를 이제 이렇게 집을 풀어서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이제 대충 구성되어 있을 텐데 아마 몇 개 없는 디렉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경우는 일단 이제 RTL이 있을 거예요. 이 RTL은 Register Transfer Level의 머리 글자이고 거기 RTL 디렉토리 아래에 보면은 우리의 경우는 이제 메릴로그라고 하는 서버 디렉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RTL로 설계한 모듈이 메릴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릴로그라고 하는 서버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혹시나 여러분이 뭐 나중에 VHDL이나 뭐 시스템C나 C 같은 다른 종류의 언어를 가지고 RTL을 설계한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언어 이름을 서버 디렉토리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이 RTL이 준비되었으니까 RTL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블락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뭔가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벤치라는 디렉토리에서 하게 됩니다. 벤치는 테스트 벤치의 뒤에 글자를 딴 것인데 이것 역시 그 서버 디렉토리에 뭐 메릴로그니, VHDL이니, CM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경우 이제 메릴로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릴로그 아래쪽에 가보면은 이 RTL에 있는 모듈의 입출력을 제어해서 전체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는 시험 환경이 이제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RTL로 하고 벤치가 준비되었으니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 이제 sim이라는 디렉토리에서 하게 됩니다. sim이라는 디렉토리에 보면은 현재는 XST라고 하는 아마 그 툴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요. 뭐 모델 sim을 쓰거나 VCS나 다른 어떤 툴을 쓸 경우에 해당 툴 이름을 서버 디렉토리로 쓰고 그 아래쪽에서 시뮬레이션 하도록 물론 그 시뮬레이터는 이 RTL에 있는 디자인하고 벤치에 있는 테스트 벤치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드라이브라고 해서 일종의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C 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브 밑쪽에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뭐 합성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scene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합성기로 쓸 어떤 툴 이름을 또 서버 디렉토리 해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사용하는 툴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드웨어 설계라는 것은 또는 하드웨어 검증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코딩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하고 인테그레이션해서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일련의 순서들이 있게 되는데 그 순서를 구분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관리가 좀 편해지도록 하자면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마 각 서버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clean.bat라든가 clean.shell이라든가 makefile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이것들의 역할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뭐 합성을 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만들지 않았지만 툴이 자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없애도 되는 것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를 자동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클린업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뭐 도스의 경우는 뭐 BAT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운다든가 뭐 리눅스나 이런 곳에서는 쉘 파일을 수행시켜서 디렉토리를 클린업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메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습할 때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처음에 접할 경우에 복잡해 보인다든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기본 배경은
디자인 플로우에 맞게 디렉토리를 구성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뭐 참고할 자료들이 쭉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암바버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암바버스 관련된 데이터 시트 또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규격서라는 것들이 배경 설명 없고 말하자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강좌를 소화하고 나면은 그런 규격서 보는 것이 뭐 크게 불편이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렇더라도 이 문서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서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는 이런 정도의 순서와 내용으로 할 거고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는 버스하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칩의 바운더리, 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칩의 바깥쪽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연결이 되겠죠. 메모리 블록들 또는 뭐 LCD 출력이나 터치 스크린, 그리고 비디오 출력, 또 스위치나 뭐 LED, 그리고 뭐 센서, USB, 이더넷,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붙을 거고요. 그 해당되는 블록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러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카메라라든가 뭐 HDMI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큰 블록은 내부에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뭐 프로세스가 있게 되면은 뭐 캐시나 MMU도 있게 되는 것이고, FPU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인터럽트 컨트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타이머, 뭐 GPIO, DMA 등등 해서 이제 매우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이 될 텐데, 요지는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각각의 모듈들이 어떤 시스템을 참조하는 패턴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싱 코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되니까 인스트럭션을 읽고 뭐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런 걸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매우 단발성으로, 연속적이지만 계속 단발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DMA, 즉 Direct Memory Access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양의 메모리 블록을 어디로 옮기는 가능한 빨리, 뭐 그런 블록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비디오 아웃풋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 간격으로 특정한 양의 메모리를 계속 읽게 되는, 거꾸로 이제 비디오 입력 같은 경우는 계속 쓰게 되는 뭐 그런 특성이 다릅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 스트림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읽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데이터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와 같이 데이터를 참조하는 어떤 패턴이 매우 다른데 이들을 어쨌든 다 연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에러 프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액세스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많은 데이터량을 효율적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게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프로세스가 관장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입출력을 할 때
어디에 무엇을 옮기고 얼마나 옮기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프로세스가 관장을 해야 되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하드웨어 블락을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DMA와 LCD 컨트롤러, DMA와 카메라 컨트롤러는 독자적으로 동작은 하겠지만 제어는 프로세스가 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 내에 특별한 것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온칩 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또는 온칩 네트워크 또는 스위치 뭐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르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 시스템에 버스가 존재하니까 시스템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버스가 뭔지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버스라는 것은 여러 블락들이 상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이들 블락들을 정기적으로 연결한 공유 신호선이라고 개념적으로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호선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신호선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결되는 공유 매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중에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뭐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줄여서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규약이라고 이제 번역해 볼 수는 있겠죠. 프로토콜은 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프로세스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시스템 내의 모든 블락들을 참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념적으로 시스템 내에 있는 이제 블락들을 액세스하기 위한 통로를 버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사실은 버스보다는 이제 프로토콜을 더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고 이 프로토콜을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해 놓느냐, 구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번 강좌에서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스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는 그림같이 하드웨어 모듈 A가 있고요. 모듈 B가 있는데 모듈 A가 B로 데이터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그림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D라고 표시된 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B가 여기 색이 칠해진 요 의미가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즉 여기 뭐 표현되어 있기를 데이터가 밸리드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어떤 블락이 A가 있고 B가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호선으로, 시그널로. A는 보내고 싶을 때 데이터를 보내고 B는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을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이렇게 추가적인 신호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밸리드라는 신호를. 그러면은 A가 의미 있는 정보를 D라는 신호선에다가 드라이브 하면서 동시에 밸리드라는 신호를 이렇게 딱 구동하면은 B가 보기에 밸리드가 1인 상태에 구동되어 있는 정보가 의미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습니다. A가 B로 보냈을 때 B가 언제 드라이브해서 받아야 될지를 확인은 했는데 A 입장에서 B가 해당되는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거죠. 보내기만 보내지 받았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거니까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크날리지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밸리드를 띄우고 받는 쪽에서 어크날리지를 띄워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 될 텐데 이걸 우리는 핸드쉐이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악수를 하듯이 서로 잘 보내고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요 D라고 표시된 요 신호선이 한 개의 신호선이 아니라 여러 신호선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전달되는 신호의 지연 시간이 다릅니다. 도착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스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 출발선에 동일한 시점에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약간씩 이제 차이가 나서 어딘가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즉 모듈 A가 동일한 시점에 여러 신호를 구동을 했더라도 모듈 B에서 받는 신호는 약간씩 시간차를 갖게 된다는 그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차를 우리 Q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 같이 D0부터 D5까지가 있고 밸리드가 드라이브 되었을 때 출발과 도착 시간이 다르면은 이 밸리드라는 신호가 모든 신호가 안정되었을 때 정확하게 밸리드라는 신호를 띄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좀 특별한 기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스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프로토콜을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런 게 있습니다. A가 B로 뭐 데이터도 보내고 밸리드 신호를 보내서 데이터를 전송을 했는데 어커날리지 받는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받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커날리지가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려주는 것이지 해당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잘 받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스테이터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D라는 신호선에 구동된 정보를 잘 받았다. 아니면 받기는 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받아가 내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뭐 등등과 같은 거를 거꾸로 보내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뭐 이런 약속을 해놨는데 데이터를 보내고 어커날리지가 안 옵니다. 일정 시간 이상. 그러면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무작정 기다리면은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뭐 에러 처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버스라는 것이 공유 자원으로서 여러 시스템 내의 블록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A하고 B라는 모듈이 시스템 전체를 독차지하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어커날리지를 받는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버스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쓰게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구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데이터를 한목에 보낸다든가 그걸 우리 이제 burst transfer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뭐 한목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에 다른 지금 모듈 A하고 B만 표시를 했지만 버스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다른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끼리 정보를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뭐 요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든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틸리제이션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오퍼레이션을 오버래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X, Y, Z, 뭐 W가 있는데 리스판스가 X, Y, Z 이렇게 쭉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보면은 버스 오퍼레이션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버래핑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읽고 쓰고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 버스 오퍼레이션은 어드레스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걸 하게 됩니다. 즉 read를 하거나 write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드레스에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내는 또는 여러 개를 받는 뭐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burst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사실은 같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SX1 0, 1, 2 요게 요 TX라고 하는 요 어드레스에 의해서 구동하는 거라면은
이 1과 2에 해당되는 정보를 굳이 보내지 않고 어드레스를 한 번만 보내고도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암바 AXR을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내용이긴 한데, 근데 조금 프로토콜을 달리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어사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모양이 이제 오버래핑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마스터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라면 이렇게 burst 오퍼레이션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PC에서 쓰지 않습니까? 인텔 프로세서. 뭐 우리는 요즘 한 2기가나 3기가 이렇게 쓰는데 동작 주파수가. 그런데 DDR이라고 하는 외부에 붙어 있는 메모리의 경우는 뭐 빠르면은 뭐 300메가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벌써 3분의 1 속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3분의 1이 아니네요. 한 9배,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DDR 메모리에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게 되면은 상당 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얘기할 때 리퀘스트를 하고 잘 처리되었는지 어크나리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크나리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프로세스가 뭐 A라는 A0라고는 어드레스를 읽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읽는 데이터가 오기 전에라도 필요하면 다른 데이터 액세스를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은 리퀘스트를 끝나기 전에 여러 개를 내어 보낼 수 있는 기능, 그게 이제 우리는 multiple outstanding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오퍼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계속 리퀘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내지는 향후에 이제 그 해당되는 리퀘스트가 처리가 되어서 리스판스나 또 데이터가 리턴이 되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리턴되는 거를 리퀘스트한 순서하고 동일하게 하느냐, 동일하지 않게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동일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을 out of order comple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까지. 버스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슬레이브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어느 슬레이브를 액세스하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이제 디코딩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드레스 가지고 하겠죠. 이렇게 내가 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느냐, 이 주변 장지 프리퍼럴을 액세스하느냐는 프로세스가 구동한 어드레스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디코더를 쓰느냐, 아니면은 분산되어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방법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디코더를 쓰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프로세스가 어드레스를 구동하면은 디코드가 우리 이제 디지털 로직 시간에서 배웠듯이 디코딩을 해서 특정한 신호선을 구동해 가지고 이 메모리가 액세스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른 방법은 어드레스를 모든 그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블락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할당되어 있는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마스터가 여러 슬레이브 중에 특정 슬레이브를 찾을 때 쓰는 기법인, 찾을 때 필요한 기능인 것이고요. 하드웨어는 이렇게 구성을 하죠. 보통 버스에 이제 이렇게 어드레스가 있고 뭐 다른 데이터 버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이 어드레스를 받는 쪽에서 내 어드레스와 받은 어드레스가 같은지를 보면은 내가 셀렉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버스에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경우에 리드와 라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걸 얘기하는데 프로세서일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DMA라는 놈일 수도 있겠죠. DMA는 메모리 블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버스 오퍼레이션을 본인이 제너레이션 해야 되니까 마스터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뭐냐 하면은 버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쓰기에 앞서서 누가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버스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프로세서한테 버스를 쓰도록 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arbit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중재기도 이런 식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리퀘스트를 받아서 누가 버스를 써라고 알려주는 방법. 다른 하나는 각각의 이 프로세스 또는 마스터가 아비트를 가지고 있고 아비트 간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알아서 배타적으로 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가만히 있으라. 아직 그 실습 코드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지금 뭐 메시지를 오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요 채팅창에 조인하기 전에 보낸 파일들은 받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비트레이션은 기능은 뭐 단순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하나를 선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뭐 집중 방법이냐, 뭐 분산 방법이냐, 그리고 여러 리퀘스트가 동시에 왔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 픽스드 프라이오리티냐, 라운드 로빈 같이 라운딩 프라이오리티나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페어하게 해주느냐, 이들을 묶어서 해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폴리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비트레이션에서 승리, 이긴 어떤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그란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그란트가 내가 버스를 쓰고 나서 자발적으로 버스를 릴리즈할 거냐 아니면은 어딘가 모르지만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버스를 놓아줄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프리엠티브냐 넌 프리엠티브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넌 프리엠티브는 내가 쓸 때까지 계속 쓰는 것이고요. 프리엠티브는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은 버스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지 못했더라도 버스를 놓아줘야 되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핸들링 리퀘스트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 뭐 하나의 신호를 받느냐, 뭐 독립적인 신호를 받느냐, 묶어서 받느냐, 그리고 그란트를 어떻게 보내주느냐, 뭐 데이지 체인 같이 이렇게 쇠사슬 같이 묶어서 보내주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신호를 받느냐 등등 해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리퀘스트가 왔을 때 하나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뭐 픽스드 포인트나 라운드 로빈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비트레이션 할 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어니스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 시스템에 버스를 사용하고 싶은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 간에 버스 사용 허가를 좀 공평하게 해야만이 가능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공평은 한데 스타베이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공평하지 않더라도 스타베이션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스타베이션이라고 그러는 거는 버스를 쓰고 싶은 뭐 프로세스나 마스터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 이상 좀 오랜 동안 버스를 쓰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라이브락 같은 경우는 버스를 계속 그 아비트레이션에서 윈을 해가지고 버스를 계속 씁니다. 쓰기는 써요. 근데 실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이제 데드락인 거죠.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되어버린, 교착 상태가 되어버린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뭐 시스템을 리부트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경우 라이브락 또는 일을 할 기회를 오랜 동안 갖지 못하는 뭐 스타베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디자인을 페어하게 이제 디자인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비츄레이션이 페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을 감안해서 이제 버스 프로토콜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타베이션의 경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타이밍 보니까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REQ 0에서 4까지 5개의 리퀘스트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퀘스트에 대해서 그란트 신호가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리퀘스트 신호를 이렇게 구동을 하고 해당되는 그란트를 받으면 이제 버스를 다 쓰고 나면은 리퀘스트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어서 그란트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우선순위 위주로만 되어 있다면은 요 숫자가 낮은 쪽이 만약에 프라이어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프라이어티 높은 블락이 한번 쓰고 일정 시간 뒤에 또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낮은 프라이어티의 리퀘스트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 상당 기간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프라이어티가 한 번 더 왔기 때문에 아비트레이션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보다 높은 프라이어티는 여기에다가 그란트를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언젠가는 해결은 되겠지만 리퀘스트 4 같은 경우는 좀 오랜 동안 버스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페어하게 설계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번 버스를 쓴 상황이 있다면은 아직 쓰지 않은 리퀘스트가 해결될 때까지 이 해당되는 리퀘스트를 마스킹을 해서 아비츄레이션에 조인을 못하도록 한다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리퀘스트가 전달이 되고 그란트가 되고 프라이어리티가 높더라도 나보다 먼저 리퀘스트를 했던 다른 리퀘스트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뭐 이거는 이제 아비트레이션 하는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구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복잡한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생략은 할 텐데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버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버스에 리드라이트를 계속 해요, 확인.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읽거나 쓰고자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가져오지 못하거나 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시와 관련된 시나리오인데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락 케이스는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버스 A가 있고 버스 B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A에 있는 마스터가 버스 B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슬레이브 Y를 액세스하고 싶고 버스 B에 있는 마스터 3이 이 버스 A에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 X를 액세스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크로스해서 액세스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스터가 버스 A를 사용하려고 이제 아비트레이션을 해서 윈을 하고 브릿지를 통해서 버스 B 아비트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직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마스터 3도 버스 B를 아비트레이션해서 윈을 하고 브릿지를 통해서 A로 아비트레이션 리퀘스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버스 A의 경우는 이미 마스터 0이 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아비트레이션이 진행이 안 되겠죠. 버스 B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 3가 이미 윈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퀘스트가 오더라도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설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생각 없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낌상.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복잡한 시스템 구조 때문에 예상치 못하지만 이런 경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굉장히
추상화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라서 한눈에 딱 들어오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드락이라는 게 당연히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 그때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버스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 슬라이드를 공유 못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공유부터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선 슬라이드.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보내고 있고요. 네, 코드도 보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채팅창에 새로 보낸 거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트랜스퍼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한 해결책으로 뭐 파이프라인을 쓰거나 오버래핑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걸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스를 설계할 때 레이턴시를 가능하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은 버스가 데이터를 옮기는 스루풋 많이 효율적으로 옮기는데 좀 초점을 맞출 거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피드와 관련이 있고, 하나는 이제 밴드위스 또는 캐퍼빌리티 또는 커패시티와 관련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에 붙어 있는 어떤 모듈이 좀 빨리 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레이턴시를 줄여서 동작하는 게 좋을 거고, 뭐 DMA나 뭐 이런 것인 경우는 뭐 레이턴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트루풋이 큰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든 버스에 다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초비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서로 다른 액세스 패턴이 시스템에 존재하고 이들을 버스로 연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버스에서는 이제 이런 트랜스퍼 타입이라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 보라색으로 박싱되어 있는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버스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퍼 타입이 되겠습니다. 하이파이 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면 트랜스퍼 타입이 뭐 노멀 리드, 노멀 라이트, 리더 포 리드, 리더 포 라이트, 락킹, 뭐 라이트 백, 뭐 인밸리데이션, 이렇게 우리가 버스에 리드하고 라이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이제 복잡해 보이죠. 요거는 이제 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퀘스트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멀 리드 라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드와 라이트인 거죠. 리더 for 리더 for write. 리더는 리더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리드를 하는 건지, 정말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읽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온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저기 뭡니까? 요거 있죠. 라이브락에 여기 좀 보면은 P라고 되어 있는 게 프로세스고 네모 박스가 캐시입니다. 통상 이제 프로세스는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잖아요. 캐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라이트를 하더라도 버스에는 리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이 P1이라고 그럴까? P1이 특정한 어드레스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고 싶으면은 이 방에다가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버스에는 라이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라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버스에는 A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니까 리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보기에 리더이지만 실제로 프로세스는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리더를 했기 때문에 트랜스퍼 타입을 read for write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버스에서는 리더가 진행됐지만 라이트를 위한 거니까 언젠가는 그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누군가에 의해서 바뀔 거다라는 걸 버스에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하나는 암바의 AHB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AXI를 이제 다루고 있지만 AH 버스도 좀 뭐 여전히 쓰고는 있죠. 거기 이제 넌 시퀀셜이냐, 뭐 시퀀셜이냐, 뭐 이런 것들, 싱글이냐, 아니면은 인크리멘탈이냐, 래핑이냐, 뭐 이런 것들을 버스 신호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잘 조합해 보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다하고 뭐 유사한 어떤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주로 이제 캐시보다는 벌스트 오퍼레이션에 관련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트랜스퍼가 뭘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버스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듈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액세스 인텐션을 어떻게 캡처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액세스 인텐션이라는 얘기는 참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 캡처한다는 얘기는 뭐 언더스탠딩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버스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DMA 같은 경우는 이제 벌스트 스푸트가 필요하고 CPU 같은 경우는 뭐 인스트럭션 리드와 라이트, 즉 바꿔 얘기하면은 프로세서의 경우는 읽기와 쓰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읽기와 쓰기가 인스트럭션을 읽느냐 데이터를 읽느냐를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인스트럭션의 경우는 웬만한 경우는 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읽기만 하는 거죠. 데이터의 경우는 읽고 쓰기를 다 하니까 뭐 그런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reader for read니 뭐 reader for write를 설명했듯이 캐시가 있는 CPU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한 트랜스퍼 타입을 지원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burst transfer라고 부르는 것은 데이터를 항목에 많이 보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주로 이렇게 연속해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연속된 길이를 이제 burst length라고 그러고요. 한 번 보낼 때 보내는 사이즈를 이제 burst size라고 그럴 수 있겠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이터이니까 각 데이터가 특정한 어드레스와 관련이 있겠죠. 0번지, 4번지, 8번지 뭐 이런 어떤 어드레스와 관련이 있을 거니까 어떤 burst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규정을 하려면은 얼마만큼의 길이, 얼마만큼의 사이즈를 어떤 어드레스에다가 보낸다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urst length는 한 burst에 몇 개의 비트가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있느냐, 사이즈, 한 비트가 몇 바이트를 보내느냐, 그리고 이 어드레스를 인크리멘탈 할 거냐, 래핑을 할 거냐, 픽스드를 할 거냐, 뭐 스트라이드를 갖느냐 이런 모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크리멘탈은 뭐 말하는 바대로 0, 4, 8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 또는 뭐 8, C, 0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증가하는 형태. 래핑은 다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0, 4, 8, C, 0, 4, 8, C 이렇게 이상하네요. 뭐 4, 8, C, 0, 4, 8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이렇게 그 어드레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 픽스 같은 경우는 모두가 0번지 또는 모두가 4번지로 간다든가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0, 8, 뭐 4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서 간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이 버스가 예를 들어서 4바이트 데이터 폭을 가지고 있는데 벌스트는 내가 1바이트로 보내고 싶다. 뭐 바꿔 얘기하면은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각 차선마다 이제 차가 다 가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한 차선에만 하나를 쭉 보내는 연속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가정한 경우 이제 파샬리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한 버스 프로토콜을 생각할 때 이런 기능을 지원하느냐 않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암바버스의 AXI 프로토콜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벌써도 이제 락킹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드레스는 한 번만 보내고 데이터를 쭉 따라서 보내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설명한 내용을 그림을 달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드레스 A1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어드레스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인크리멘탈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몇 번지 그 다음에 몇 번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어드레스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모든 이 burst 오퍼레이션에 규칙적인 어드레스가 어사인이 되더라도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나하나씩 다 붙여서 보내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 락 방식으로 뭐 또는 그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AHB라고 하는 버스 프로토콜 방식이고 이게 AXI라고 하는 버스 프로토콜 방식을 보면은 이런 두 개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11에 대한 액세스가 있었는데 해당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멀티플 아웃스탠딩을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런 거죠. 지금 A11에 대한 리퀘스트가 나갔는데 아직 데이터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A2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31이 나가는, 그래서 멀티플하게 아웃스탠딩 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 먼저 나간 어드레스에 대한 데이터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오는 경우라면은 나중에 나간 리퀘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리퀘스트하는 순서하고 데이터가 리턴되는 순서가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out of comple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A2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21, D21, 22, 23 이렇게 중간에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다른 리퀘스트 중간에 끼어드는 이건 이제 데이터 인트로이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공유 자원인 버스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죠? 뭐 중간에 못 쓰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통신규약 프로토콜을 버스에서 쓰도록 한다면은 버스도 복잡해지고 그 버스에 연결할 그 우리의 블락들, 뭐 메모리 블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블락들의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하고 스플릿이라는 단어를 또 가끔 또 버스 관련해서 듣게 될 텐데요. 이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점에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오버래핑 되어서. 그런 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고요. 스플릿 트랜잭션은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중재기, 아비트레이션을 얘기했을 때 아비트레이션을 어떤 데 쓰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드레스에 대해서 아비트레이션 하겠죠. 말하자면은 A12를 액세스하고 싶은 블락이 A21을 액세스하고자 하는 블락과 중재 신청을 동시에 해서 A11을 액세스하는 블락이 이겨서 A11이 먼저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드레스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데이터도 버스를 갖는 거거든요. 데이터도 신호를 따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데이터 버스를 쓰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중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동작하는 그런 거를 스플릿 버스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복잡하겠죠. 데이터 오더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바이트 그러면은 8비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C에서는 이제 캐릭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캐릭터 데이터 타입. 이 바이트는 8비트가 이
아래쪽을 0으로 표시를 하고 위쪽을 7로 표시하는 것이 거의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 0을 2의 0성, 즉 1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 1은 2의 1성, 즉 2라는 값을 갖는 거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거의 이제 픽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C 랭귀지나 이런 데서 인테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쓰면은 4바이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인테저 A라고 하는 어떤 베리어블을 읽고 쓴다는 의미는 그 A라고 하는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에 4개의 바이트, 우리 여기는 WXYZ라고 하는 4개의 바이트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바이트가 어드레스를 가질 테니까 여기는 지금 W가 4, 5, 6, 7 이런 식으로 사인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 W가 4바이트 중에 가장 낮은 값이냐 가장 높은 값이냐로 어사인을 따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W가 낮은 값이면은 4바이트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W가 높은 값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 어드레스는 이게 0번지, 이게 0번지인데.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동일한 멀티플 바이트가 이렇게 우리의 경우 이제 4바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이트 오더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쪽은 빅엔디안, 이건 이제 리트엔디안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염두에 두는 경우는 통상 이제 리트엔디안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빅엔디안을 쓰는 프로세서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많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모토로라라든가 이런 프로세서였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걸 걱정해야 되냐 하면은 해당되는 번지의 4바이트를 버스를 통해서 읽었을 때 버스의 신호로 어떻게 실리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리트렌디안이면 이렇게 실어야 되고 빅엔디안이면 이렇게 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버스에서 바이트 오더링이 규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트 오더링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통 했고요. 바이트 오더링은 아까 얘기한 그런 거고, 요런 뭐 선이나 뭐 HP나 뭐 이런 것들은 빅엔디안을 쓰고 있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텔 또는 ARM 이런 거는 이제 리트엔디안을 많이 쓰죠. 이게 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는 쉬운데 어쨌든 빅엔디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요 좀 오래됐는데 81년도 페이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버스의 경우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관련해서 이 justified bus냐 non-justified bus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justified란 얘기는 우리 그 문서 작성할 때 보면은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하듯이 이게 한쪽으로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ustified bus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버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트 단위로 8비트씩 신호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캐릭터 단위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캐릭터 단위의 데이터가 어드레스가 0, 뭐 4, 0, 1, 2, 3, 4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어드레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드레스에 무관하게 항상 한쪽, 즉 바이트니까 여기만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0번지 바이트를 액세스하든 1번지 바이트를 액세스하든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죠. 2바이트는 요 두 개만 쓰고 4바이트는 요걸 다 쓰고 4바이트를 쓸 때 리트렌디아냐 빅엔디아냐 관련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justified bus라고 그러고요. non-justified bus는 또는 unjustified bus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이트 단위 액세스를 했는데 0번지의 바이트를 액세스할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리트렌디아닌 경우죠. 여기 1번지는 여기
2번지는 여기, 3번지는 여기 이렇게 다르게, 즉 어드레스에 관련 있는 신호선만을 쓴다. 이건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바이트 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레인, 요 레인, 요 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바이트 레인을 어드레스에 따라서 쓴다. 그런 경우에 이제 non-justified bus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설계할 때 고민스러운 건 이런 거죠. 내가 설계한 하드웨어가 1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놈이고 포트도 1바이트짜리예요. 근데 버스는 4바이트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간에 래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의 데이터 바이트가 다 올 거니까 이걸 1바이트로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얘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justified bus의 경우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1바이트니까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어드레스 뭐가 돼 여기만 올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바이트가 뭐 4바이트라고 하니까 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AXI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AXI 버스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뭐 성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32비트짜리 AXI 버스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저런 그 주변 장치 블락들을 만들어서 연결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한 몇 년 지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봤더니 32비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128비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버스가 128비트로 늘어나잖아요. 기존에 설계했던 32비트 블락을 128비트에 연결하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non-justified 버스면 래퍼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4바이트를 바로 연결해서 좋았는데 이게 128비트면 이게 그만큼 더 많아졌으니까 래퍼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버스의 경우 멀티바이트 전송에 있어서 바이트 오더링도 중요하고 이 justified냐, non-justified냐도 중요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데이터 버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버스에다가 1바이트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4바이트 중에 어느 바이트가 정말 의미가 있는 바이트인지를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렇게 바이트 이네이블이라는 걸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2비트의 경우는 4바이트니까 4비트를 신호선을 따로 하나 더 갖는 거죠. 4비트짜리를. 그래서 어느 바이트가 의미 있는 건지를 알려주도록 하거나 또는 사이즈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드레스에 몇 바이트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받는 쪽에서 저 슬레이브에서 어드레스하고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 바이트 레인 중에 어느 것을 내가 유효하게 볼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언급을 안 하겠지만 AHB 버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하고 데이터를 쓰고요. AXI 경우는 이네이블을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를 얼라인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프로세서인데 4바이트를 액세스하고 싶어요. 근데 어드레스를 4로 나누어서 0이 아닌 어드레스로 액세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드웨어로 설계를 할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프로세서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잘 지원을 안 합니다. 뭐 컴파일러가 알아서 어떻게 해주긴 해주는데 어쨌든 안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2바이트를 액세스할 경우는 2로 나누어서 어드레스가 2로 나누어서 0인 경우만 지원한 거나 4바이트의 경우는 4로 나누어서 0인 0, 4, 8, 16 이런 것만 스타팅 어드레스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중간값인 3바이트 액세스는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3바이트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버스에서, 프로세스에서는 3바이트 액세스라는 개념을 지원 안 하죠.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의 경우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 인테자, 롱 뭐 이런 거잖아요. 쇼트도 있네요.
1바이트, 2바이트, 뭐 4바이트 이런 거 또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3바이트 액세스 이런 거 없잖아요. 통상적으로는 3바이트는 하드웨어에서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쓰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버스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할 건데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4바이트 메인인데 실제 버스를 4바이트 실제 액세스를 8바이트 버스트로 한다 그러면 버스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아토믹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텐데 아토믹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뱅크 A에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통장을. 거기 이제 잔고가 1,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뱅크 B, 뭐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가서 하나은행에다가 타은행 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500원을 인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거꾸로 내가 길을 가다가 ATM에서 500원을 내 계좌에서 좀 빼고 싶었는데 자동 이체한 것이 있어가지고 뱅크 B에서 500원을 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500원을 빼려면은 무슨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읽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500을 빼고 나머지 500을 뱅크 A에다가 리포트를 해서 이제 잔고가 500원이라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될 텐데 둘 다 동시에 1000이라고 하는 잔고를 읽어가고 500을 빼서 500을 쓰면은 원래는 500을 뺐으니까 0이 돼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500이 남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어쨌든 500이 되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건데 그곳의 아래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어쨌든 동시에 읽기가 일어났고 동시에 라이트가 일어난다면은 그 읽고 쓰기를 하는 데이터에 대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바꿔서 다시 쓰는 과정이 있다면은 읽고 쓰는 과정 사이에 누구도 방해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TM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읽었으면은 뱅크 B가 1000이라는 숫자를 못 읽게 하는 거죠. 읽더라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리포트를 해주도록 해서 중간에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 이제 OS나 소프트웨어에서는 Mutual Exclusion 또는 뭐 세마포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더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어딘가 모르지만 버스까지 가겠죠. 프로세서에 버스가 붙어 있고 버스에 메모리가 붙어 있을 테니까 그 버스까지 갑니다. 그 버스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조금 전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읽고 쓰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OS 위에 프로세스 이게 그 CPU가 아니라 그 타스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다시 스레드로 또 여러 개가 동작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이 각각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읽고 쓰기를 막 할 거란 말이죠. 읽고 그 읽은 값을 바꿔서 다시 쓰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내에서 당연히 읽고 값을 바꾸고 다시 쓰는 이 과정을 못하도록 하는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버스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그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읽기예요. 요게 쓰기입니다. 그래서 읽고 내부적으로 값을 바꿔서 쓰는 동작을 할 때 읽고 쓰는 동작을 방해 못 받도록 이 락이라는 신호를 보통 쓰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읽고 값을 바꾸고 쓰는 동작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읽을 때 이미 락을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쓰기가 끝날 때까지 락을 드라이브를 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읽고 쓰는 사이에 아무도 방해 안 하도록 어떻게
락 신호가 떠 있으면은 아비츄레이션을 안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아비츄레이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락을 걸어 놓으면은 이 두 번째 락이 두 번째 아비츄레이션을 할 때까지 중간에 아비츄레이션을 다른 리퀘스트에 대해서 안 해주면은 버스 시스템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주고 그 목적 위에 이제 프로세스가 됐든 타스크가 됐든 뭐 뱅크 오퍼레이션이 됐든 아까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ARM 또는 인텔, 뭐 스파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프로세스 내부에 특별한 인스트럭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카스, 뭐가 있을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스가 그냥 compare and swap인데 이거는 뭐냐? 이름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읽고 값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읽기 쓰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명드린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소프트웨어 코딩이 이제 execution 하겠죠. 그 중에 락이라는 오퍼레이션을 만나면 이렇게 하고 락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모르지만 인스트럭션이 수행되고 그 인스트럭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read 그리고 write 요 사이에 방해를 못 받도록 해주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read, modify, write cycle이라고 그러죠. read, modify, write cycle. 이런 것들이 버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아마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수압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그때 락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 거는 뭐 그림을 이해하시는 정도로 하시고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서요. 이것만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클락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면은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클락을 제너레이션해서 디지털 블락을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뭐 엔도와 로직을 붙여서 동작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그림 같이 하나의 크리스탈에서 만들어진 클락을 쓰는 경우 요걸 이제 싱크로너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다른 그 오실레이터, 즉 클락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설계한 이 두 개의 블락은 당연히 아싱크로스 하겠죠. 클락이 다르니까 숫자가. 그런데 주파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한 크리스탈은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싱크로너스 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싱크로너스 하다고 할까요? 숫자로 봐서 똑같으니까 뭐 싱크로너스 하다고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싱크로너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다른 클락, 즉 예를 들어서 120하고 100MHz에서 나온 두 개의 신호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클락 A 도메인, 클락 B 도메인. 클락 A는 예를 들면은 125MHz, 뭐 B는 100MHz 이러면은 이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로직의 경우 신호가 0이나 1, 뭐 예를 들면 0V나 뭐 3.3V 또는 5V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어중간한 중간값을 상당 시간 오래 지속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이제 메타스테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클락 도메인을 연결할 때 메타스테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싱크로너스한 어떤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블락을 많이 쓴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클락을 몇 번 중간 단계를 거쳐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플립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조금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 한 3분쯤에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뭐라고 좀 남겨주세요.